바닷속 3,000톤짜리 철덩어리가 물 위로 떠오르지도 않은 채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해낸 나라 딱 5곳뿐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요. 처음엔 독일에서 기술 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조하고 또 개조하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디젤 잠수함 분야만큼은 세계 최강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디젤이랑 원자력,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원자력 잠수함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되뇌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얼마나 오래 숨을 수 있느냐입니다. 잠수함의 진짜 전력은 바로 여기서 갈리거든요. 물속에서 버티는 시간, 전문 용어로는 자막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조용히 적진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디젤 엔진 돌리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스노클이라는 관을 물 위로 쭉 올려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치명적입니다. 적한테 딱 걸리거든요. 레이더에 잡히고 소나에 포착되고 위성으로 찍히기까지 해요. 해군 관계자들은 이 순간을 죽음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조용히 올라와도 결국엔 흔적이 남거든요.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삽니다. 원자력 엔진이 돌아가는 한 산소 따위 필요 없거든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승조원들 먹을 식량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냉동 창고가 텅 비기 전까지는 계속 자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몇 달씩 바닷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추진 방식 하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보이면 죽고 안 보이면 사는 게 잠수함 세계거든요. 디젤은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원자력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바다 위 모든 전력 균형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잠수함 잡는 건 바늘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구축함에 소나라는 장비를 달아놓고 음파로 스캔하는데요. 솔직히 운 좋으면 잡히는 수준이에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조용히 움직이는 쇳덩어리 하나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몇 달씩 깊은 바다 밑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적군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지금 서해에 있는지 동해에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바다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적국 해안 30km 앞바다에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SLBM을 발사하죠. 탄도미사일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갑니다. 탐지할 시간 없습니다. 요격할 기회 거의 불가능합니다. 발사 지점이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원자력 잠수함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원자력 잠수함을 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핵무기를 싣겠다는 게 아니에요. 추진 동력을 원자력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더 오래, 더 깊이, 더 조용히 자망하기 위해서요. 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같은 대답을 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답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것보다 더 위협적인 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렁대는 요즘 잠수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위성으로 감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핵심은 물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중국 근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중국 해군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세 개의 큰 함대를 운영합니다. 칭다오의 북해함대, 닝보의 동해함대, 그리고 하이난 섬에 남해함대가 있어요. 항공모함도 있고 최신형 구축함들도 잔뜩 배치돼 있죠. 그런데 이 막강한 함대들이 항구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적 때문입니다. 미국 핵잠수함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공포 때문이에요. 중국 해군 제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항공모함 한 척 끌고 나가려면 호위함들 대여섯 척은 붙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규모 함대가 움직이면요. 위성에도 찍히고 레이더에도 잡히죠.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 어딘가에 미국 잠수함이 숨어 있다면요. 언제 어뢰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실제로 중국 함대들이 훈련하려고 항구를 벗어나면 미국 잠수함이 몰래 따라붙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제 집 앞바다인데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바로 잠수함의 억지력입니다.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란 게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전력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요즘 방산 주식 보셨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 주가가 하늘 뚫을 기세였어요. 어떤 분들은 또 잠깐 오르다 말겠지 하시는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일시적인 테마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국가들끼리 싸우는 게 외교적 말싸움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로 총 들고 싸우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국지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 전체가 휘말리고 북한군까지 나타나고 중동까지 긴장감이 감돌죠. 한 지역에서 시작된 불이 대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는 거죠. 탱크도 필요하고 포탄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하고 전투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방산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전문가들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수요는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깨달았거든요. 무기가 없으면 나라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걸요. 평화협정 맺는다고 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무기를 버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전쟁 끝나자마자 더 많은 무기를 사재기하기 시작하죠. 지금의 갈등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의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무기 수요가 줄지 않을 거라는 첫 번째 이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현재 전쟁 양상이 침략자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밀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고 어떤 지역에선 오히려 땅을 더 먹고 있어요. 과거 2차 세계대전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유럽을 침공했다가 완전히 박살났죠. 일본도 아시아 전역을 휘저었다가 결국 항복했고요. 침략국이 패망하니까 위협이 사라진 겁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각국이 군비를 대폭 줄였어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서방이 온갖 제재를 다 때려박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만약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요? 혹은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요? 그 다음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폴란드일 수도 있고 발트 3국일 수도 있죠. 저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공포가 퍼지는 겁니다. 핀란드가 갑자기 나토에 가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스웨덴이 수십 년 중립 정책 버리고 나토 들어간 게 우연이겠습니까? 다들 겁먹은 겁니다. 독일은 전후 처음으로 국방비를 GDP 2% 이상으로 올렸고요. 침략자가 건재하다는 사실 하나가 유럽 전체를 재무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산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과거 큰 전쟁 끝나고 나면 무기가 남아 돌았어요. 베트남전 끝났을 때도 그랬고 걸프전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창고에 탱크랑 총이 쌓여서 헐값에 팔아치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무기가 모자랍니다.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럽 국가들이 지난 40년간 뭘 했는지 아세요? 무기 공장 문 닫았습니다. 평화가 왔으니 군수 산업은 필요 없다면서요. 생산 라인 싹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공장부터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부품 조달할 곳도 없고 숙련된 인력도 다 은퇴했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 부족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포탄 몇천 발 보내는 것도 버거워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까지 터졌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한다. 동맹국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심지어 나토 회비 안 내는 나라는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안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거죠. 평화로운 외교, 그런 거 믿고 있다가는 나라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내 손에 총을 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아 헤맵니다.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당장 내일 전쟁 나도 쓸 수 있는 즉시 전력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한국이 수출하는 건 뻔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궁, 미사일 이런 지상 무기들이었죠. 땅에서 쏘고 땅에서 터지는 무기들이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티니촉 50훈련기 수출 소식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조종사 훈련용이 아니에요. 약간만 개조하면 실전 투입도 가능한 경공격기거든요. 폴란드가 48대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KF-21 보라매라는 한국형 전투기예요. 이게 올해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블록1 버전인데요. 공대공 능력을 갖췄어요. 쉽게 말하면 전투기끼리 공중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적 전투기 격추시킬 수 있죠. 내년에는 블록2가 나옵니다. 여기엔 공대지 능력이 추가돼요. 지상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적 기지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탱크 부대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벌써부터 군침 흘리고 있어요. 공동개발 파트너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는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 있고 유럽 공동개발한 유로파이터도 있죠. 그런데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한국 전투기가 절대 밀리지 않아요. 게다가 납품 기간도 짧습니다. 라팔은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KF-21은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 방산이 이제 땅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부터 전투기까지 전방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선 거죠. 방산 수출이 그냥 물건 팔고 돈 받는 장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결혼이거든요. 한번 계약하면 최소 30년, 길게는 50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전투기 한 대 팔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부품 교체해줘야 하고, 정비도 해줘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시켜줘야 하죠. 조종사 훈련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이 한 단계 더 올라서려면 민간 기업만 뛰어선 안 돼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악수하고 외교부가 채널 열어주고 방사청이 기술 협력 보장해줘야 하죠. 총력전이 필요한 겁니다. 무기 체계를 공유한다는 건 단순히 철덩어리를 넘긴다는 게 아니거든요. 군사 기밀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라는 외교적 메시지죠. 그래서 방산 수출은 곧 동맹 관계를 맺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성능 좋고 가격 싼 무기가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구매국 입장에서 묻습니다. 이거 사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요?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냐? 기술 이전해줄 수 있냐?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되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무기 자체의 스펙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국가 간 산업협력 패키지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 걸 묶어서 제한하느냐의 게임이 된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이게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한국이랑 독일이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납품 기간도 짧죠. 독일 잠수함은 기술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게다가 주문하면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따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카드 한 장을 꺼내듭니다. 우리가 잠수함 주면 폭스바겐 공장을 캐나다에 짓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잠수함 장사에 자동차 공장을 끼워 넣은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잠수함도 받고 일자리도 수천 개 생기고 자동차 산업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캐나다가 한국 정부한테 연락 옵니다. 한국도 현대차 공장 지어줄 수 있어요. 이제 단순히 방위사업청만 나설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국 대표단에 누가 갔는지 아세요? 방사청 관계자는 기본이고요. 현대자동차 임원들도 함께 갔습니다. 잠수함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공장 투자 계획도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방산 외교의 민낯입니다. 무기만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 국가 경제 전체를 함께 키워줘야 하는 겁니다. 방산 수출이 안보 협력을 넘어서 민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 모델로 진화한 거죠.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 하나 팔 때도 자동차, 조선, 건설, IT까지 다 묶어서 패키지로 제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방산 수출은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완제품 넘겨주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구매국들이 이제 똑똑해졌거든요. 우리도 만들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한테 K 전차 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기업 혼자서는 못합니다. 기술 이전 어디까지 할지, 생산 라인 어떻게 구축할지, 이건 국가 대 국가가 머리 맞대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방산 정책이 흔들리면 누가 한국을 믿고 무기를 사겠습니까? 30년, 50년 함께 갈 파트너를 찾는데 5년마다 입장이 바뀌는 나라와 손잡고 싶겠어요? 방산은 정쟁을 떠나 국가적 과제로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파는 탱크, 전투기 이런 거 10년 후에도 팔릴까요? 아닙니다. 전쟁 양상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AI가 무기를 조종하고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MUMT라고 유무인 복합 체계예요. 이게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 움직여야 해요. AI 기술 개발에 국가가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상용화하고 정부가 해외 판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민관정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위산업은 이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걸렸고 경제가 걸렸고 외교가 걸린 일이거든요. 한화가 만든 무기를 현대차가 실어 나르고 정부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업의 기술력에 정부의 외교력을 더하고 거기에 다른 산업까지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민관정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